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설 특집으로 스페셜 뉴스닥을 준비해봤거든요. 특집인 만큼 초대 손님도 2배로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두 분은 원래 멤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에 스페셜 멤버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는 괜찮으셨어요, 김용남 의원님? 아니 이제 저도 네. 50이 넘어서 아침에 일찍은 별 부담이 없어요. 밤 늦게가 힘들지.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남 의원이 예. 굉장히 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리인들 같은 화법을 쓰는데 50이 넘은 지 한 5년 넘었습니다. 마치 이제 50이 이제 넘은 것처럼. 아니 밤 넘은 것처럼. 근데 요즘에 50 안 넘은 사람이 있어요? 자, 네 분은 이제 설 연휴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한데 김근식 교수님은 뭐 설에 뭐 어떻게 보내세요? 연휴에 저만 이 넷 중에 60줄 든 사람이라. 이렇게 또 대우해드릴게요. 사진 고백을. 59. 아니 저야 뭐 예. 설 연휴 때 그 본래는 지역에 좀 인사도 다니고 해야 예. 되는데 예. 저희들 그 당직자들하고 상의해서 이번 설 연휴는 그 시장 인사도 안 갔어요. 왜요? 가서 웃으면서 인사드리기도 좀 민망해서. 명구하고 예, 명구스럽고 예. 그래서 안 가고 지역에서 그 활동은 거의 안 하고요. 그냥 현수막만 걸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이 생방 왔으니까 인사드리고 네. 바로 기차 타고 이제 노모 계시는 전주에 가서 고향으로. 인사드리러 갑니다. 네. 고향으로 향하시는 거.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일정들 잡으셨어요? 긴 연휴. 그러니까 긴 연휴인데 뭐 중간중간에 방송들이 좀 있고요. 예. 설날 아침에 이제 차례 지내고 어머니 세배 드리고 처갓집 가서 세배하고 예. 그날 밤에 또 와야 됩니다. 아이고. 다음 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그렇게 그냥 짤막하게 짤막하게. 어떻게 보면 서영주 소장님은 어떤 일정?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설 연휴에 방송들이 있는데 네. 하루 어떻게 좀 쉴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한번 쉬고. 근데 이게 설이 설 같지 않은 게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스트레스 같은 쉬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트레스. 이거 모든 국민들이 느낄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무언중의 그런 그 답답함. 답답함이 얹힌 것 같은 느낌.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설이든 휴일이든 맞아요. 매일매일이 똑같다. 그럴 수 그런 있어요. 심정으로 지금 있어요. 예. 예. 김영남은 어떠세요? 저도 뭐 중간중간 방송이 좀 끼어 있어서 네. 어딜 가기는 그렇고 뭐 성묘 갔다 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슷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되고 한 구석에 맞아요. 뭐 그냥 머리만 아파요. 게다가 그러니까 연휴니까 좀 편하게 뭐 드라마 정주행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그러다가도 뉴스가 쉴 새 없이 새로운 뉴스가 네. 쏟아지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계속 뉴스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얹힌 것 같은, 체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아닌가. 뭐 어제도 네. 뉴스 속보 뜨는 거 보고 예. 뭐 이렇게 아니 저는 이제 그 법조인이니까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구속 기간 계산을 하잖아요. 왜 빨리 안 하지 이거? 그 잘못하면 시간 놓치는.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항상 신경이 그쪽에 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질 않아요 마음이.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온 국민이 좀 그런 느낌으로 만든 이번 설 연휴인데 네 분이 가져오신 이 상황에서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는 뭘까? 일단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부터 짤막하게 한번 쫙 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뭘 골라오셨어요? 네, 윤석열, 이재명 헌재와 법원의 시간은 그래도 흐른다 이렇게 하한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누가 하한가인 거예요, 그 중에? 뭐 둘 다 하한가죠. 둘 다 뭐. 하한가, 예, 둘 다 예. 하한가. 오케이. 자, 박원석 전 의원. 저는 법정에서도 국민 우롱하고 내란 선동하는 윤석열 하한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한가. 자, 김용남 전 의원님. 네, 저는 고목에 꼽혔다. 보수 진영 대선 지지도 1위 김문수 장관을 상한가로 가져왔습니다. 김문수 장관 상한가. 예, 서영주 소장님. 온 국민 청각 스트레스를 줬던 헌재 능멸과 국민농락의 국회요원. 아하. 그 요원이라는 단어가 전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진짜 전직 요원 두 분 오셨네요. 요원 두 분이나 오셨어요, 오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네 개의 키워드를 골라오셨는데 사실은 다 하나의 스토리로 얽혀 있네요. 그렇죠. 네 개의 네. 키워드가 다 하나의 스토리로 얽혀 있네요. 그러면 먼저 김근식 교수님이 골라오신 하한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헌재와 법원의 시간은 흐른다.
자, 그럼 지난 주말부터 좀 복기를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네. 주말부터. 그야말로 검찰과 법원이 숨가쁘게 돌아간 주말이었는데 앞서 뭐 뉴스연구소에서 자세한 설명은 다 해드렸고 짧게만 제가 다시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대면 조사를 못하게 되자 검찰로 빨리 넘겨가지고 검찰이 조사 시도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넘긴 게 지난주입니다. 조기 이첩시켰어요. 검찰이 받아서 조사를 해볼랬더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 결국 구속 상태에서 그냥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불구속이라도 조사를 좀 더 해서 기소를 하느냐 이 기로에 섰던 겁니다. 왜냐?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 구속이 자동으로 연장이 돼요. 몇 개월 더 연장이 돼서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그냥 불구속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택할 거냐 고민하다가 법원은 결국 구속기한 아까 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서 구속 재판 받는 쪽으로 이걸 선택했습니다. 일단 어느 분부터 좀 말씀 저 박원석 전 의원부터 말씀하실까요? 왜 법원은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을까요? 공수처법에 그 어쨌든 신속하게 네.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되고 공수처는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해야 된다. 이 조항에 따라서 검찰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공소를 요청한 사건을 보강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공수처법을 저도 찾아봤더니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약간 입법적인 결함 같은 걸 텐데 법원이 워낙 사건이 중대하니까 행여라도 공소 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그런 우려를 미리 차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냥 기소해라. 괜히 그거 보강순다고 들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로 인해서 뭐 수집된 증거나 이런 거 다 이제 저기 무효화되지 말고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어허. 결과적으로 보면 공수처의 욕심과 무능이 부른 여러 가지 혼선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을 때부터 그때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가 붙어 있었거든요. 만약 그 속도대로 나갔으면은 기소가 한 2주 이상은 빨라졌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체포 구속은 했는데 예. 당연히 윤 대통령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검찰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공소장은 전 다 써놨다고 봐요. 이제 공범들 이 수사 결과에 기초해서 다만 어쨌든 그래도 당사자를 불러서 조서를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건데 뭐 법원이 저렇게 나오니까 그냥 바로 기소로 갔고 전국검사장 회의 소집하고 뭐 한 것도 어쨌든 검찰 전체의 총의를 보여주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 애초부터 뭐 기소한다라는 방침에는 특별한 뭐 저는 이상규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법조인이시니까 김용남 전 의원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법원에서는 왜 안 돼? 당신들 검찰이 더 보완 수사 조사할 수 없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의 취지를 그 우리 박원석 의원 얘기대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공수처하고 공수처 검사잖아요. 예, 그게 예. 대등한 위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같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본 것이고 그 전에 이제 보완 수사를 검찰에서 해서 기소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불구속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구속 수사와 조희연 같이 교육감 경우가 그랬죠. 예, 구속 수사와 같이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그 억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수사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어허. 법원에서. 근데 이번에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소위 사법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여지없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뭐 어허.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공수처를 신설하면서 생긴 문제 뭐 이런 게 여지없이 드러났고 또 하나는 저는 정말 여러 번 놀랐는데 공수처의 실력에 대해서 진짜 기절하겠습니다. 기절하겠어. 기절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 공수처에서 검찰에 사건을 보내면서 예.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두 가지 혐의로 보냈어요. 예. 근데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면 네, 네. 만약에 이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보냈잖아요. 예.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음흠. 직권남용이 된다고 하면 피의자 윤석열은 두 개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직권남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
김영현 장관을 비롯해서 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10여 명이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다 석방해 줘야 돼요. 왜냐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렇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직권을 남용해서 갑인 대통령이 그렇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야. 밑에 그 사람들은 직권남용죄의 피해자일 뿐 내란의 공범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법리적으로는. 저는 공수처는 도대체 법률가들 모여 있는 집단 맞아요? 아니 기절하겠어요. 기절하겠어.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기소하면서 그 부분은 뺀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는. 내란죄만으로 기소한 예,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냈다는 뉴스를 보고 야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진짜. 그 두 가지를 느끼셨어요. 기초가 없구나. 그러니까 기초가 없어. 설날에 확실히 쉬지 못하고 흥분하실 이유가 있는데 그러시네요. 차례도 지내고 뭘 그런 거 공부해요. 혈압 좀 낮춰. 근데 이게 보면은 자, 소장님. 그 공수처 관련된 그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미비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던 공수처의 설립인데 검찰 개혁이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던 차에 1차 개혁과 2차 개혁인데 완전하게 검찰 개혁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오고 한동훈 장관이 또 검찰 출신이고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불법적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개혁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더 추진했어야 되는데 미화는 맞다. 미비한 거 맞지만 그게 막혀서 그런 거다. 막혀서 그렇죠. 원래는 완성을 이게 다 못했기 완성을 때문이다. 했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공수처의 이번에 수사 능력에 대해서 비판받을 만한 것은 있으나 예. 이거는 향후에 다음 정부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완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 그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내란죄라는 게 수사에 대한 말하자면은 법적인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권남용죄로 타고 들어가서 내란죄로 예. 가다 보니 스텝은 꼬인 건 맞다. 하지만 이제 제가 봐서는 내란의 행위가 우두머리 혼자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조직범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피해자라고 또 얘기할 수는 있지만 큰 범위에 있어서는 이 내란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 둘은 그냥 한 몸이잖아요. 제일 둘이 한 몸인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불구속 기소하냐 저는 그런 게 너무 납득이 안 됐던 게 한 몸인데 이미 검찰은 김용현을 123차례 적시를 해서 내란에 대한 공소장을 아주 성세하게 썼고 예. 거기에 144차례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나왔어요.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 뭐 그 자체가 김용현이 구속돼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못하는 김영남 사람들이 의원님? 늘 대는 핑계예요. 하고 있잖아요. 아직 다 한 거 아니에요. 뭐 진작 했어야지. 뭐. 막았잖아. 아직도 해요. 뭘.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박원순 사태가 의원?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수사권 재조정과 공수처의 이제 기능을 예. 다시 설정하는 걸 포함해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왜냐하면 아하. 이런 혼란이 크고 작은 사건에서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 전개 과정을 보면. 근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저는 뭐 이게 이제 수사권 조정의 문제도 있지만 네. 정말 무능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첩받아서 그 단계에서부터 그 점은 이제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좀 깊이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예 싶고. 공수처를 폐지해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이거 얘기가 안 어떻게 나올 수가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네, 저기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하고 내란 혐의를 수사를 받고 이제 이런 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네, 그리고 네.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전부 이제 좀 우왕좌왕 허둥지둥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 최초에 생겼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계속 생겨나가니까 여기에 법적으로 조문상 어떤 게 맞는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는 이러저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무능과 입법 미비도 분명히 있는 거지만 처음 있는 일이니까 네, 다들 좀 사상 초유. 당황한 그것도 측면이 맞아요. 있고 네. 저는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저께 검찰 심우정 총장이 고민하다가 이제 구속 기소를 하는 걸로 네, 네. 결론을 냈을 때 일각에서는 이게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좀 더 한 다음에 기소하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우리 여당에서도 석방하라고 했었는데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어떤 네. 분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다음에 그럼 구속이 연장된다 그랬잖아요. 네, 자동으로. 네.
그 상황에서 조사 더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강제 조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그러는 문제인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색 더 못하고 다시 또 어디 체포하고 이렇게 연관된 더 강제 조사를 못 한다는 왜냐하면 거니까. 기소 자체가 재판 시작, 조사 끝 그렇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강제 조사 못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고민인 비슷한 거예요. 사례가 있었대요. 최광욱 의원하고 정경심 교수도 일절 그 수사 조사에 협조를 안 해가지고 검찰이 직접 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사실 유죄 판결을 받아낸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 적지 않은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니까 좀 더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여론이나 이제 이쪽에서는 지금의 적법 절차에 대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석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어제 지검장 고검장에서도 그런 여론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재밌게 본 것은 네, 10초 안에 심우정 정리해 주세요. 총장이 이걸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내렸죠. 이건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자, 왜 그 결단을 내렸을까는 2부로 넘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네요, 일부가. 그래서 마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김근식 교수님.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구속 기소라는 결단을 내린 심우정 총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에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총장에 비해서 상당히 대통령하고 친화적인 사람으로 평가가 됐잖아요. 이원석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계속 건드렸던 사람이고 그거에 아마 밑보였다는 이유로 분석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심우정 총장이 훨씬 더 대통령한테 충직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심우정 총장이 결단을 해서 장기간 숙고 끝에 이건 구속 기소해야 된다. 예. 석방은 안 된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예. 대통령이 믿었다고 보여지는 심우정 총장마저도 법조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심우정 총장조차도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렇죠. 심우정 총장조차도 석방 그건 지금 불가능하다. 석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요. 저도 어제 계속 집에서 보면서 심우정의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랬을까? 보통 어지간하면 풀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간적인 의리도 있고 내가 임명한 사람인데 어지간하면 풀어졌을 텐데 그래도 내가 검사인데 검사가 이 사람을 과연 내가 풀어서 불구속을 석방을 해줄 수 있을까? 도저히 이건 검찰에서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권 내에서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금 이 사람들 여론 속에서는 심우정이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될 겁니다. 욕을 많이 할 건데 그걸 무릅쓰고 저는 그런 결단을 내린 걸 보면 그만큼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위중하다. 중하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공범들과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석방은 불가능하고 석방했을 때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과연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다. 그 공수처 폐지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네네. 그 이야기 2부 넘어가서 잠깐 말씀 듣고 더 갈게요. 예. 서영주 소장님,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가 일부에 공수처 그냥 폐지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했더니 여기 계신 세 분이 진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셨어요. 그때 서영주 소장께서는 약간 그건 고개를 아니죠. 내저으셔서 그 얘기 잠깐 하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뭐 문제만 있으면 폐지한다는 네. 거는 이게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의 기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러게 되면 윤석열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터지고 해경 폐지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나중에 다시 복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든 여가부든 어떤 이 부처에 대한 것들을 경호처까지 최근에 이 폐지론자들은요 너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서 잘 고쳤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공수처도 잘 고쳤으면 예. 잘 쓸 수 있다. 민주당 쪽 입장은 좀 고쳐 써야 된다. 폐지는 그러니까 아니다. 지지자들한테는 폐지하자 해야 이제 기분이 좋고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잘 고쳤어야 된다. 아하. 근데 공수처의 탄생 자체가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반감이라는 감정 때문에 생겨난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감정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1년에 200억 정도 예산을 쓴다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근데 1년에 5건 처리한다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게. 그러면 사건 한 건 처리하는데 40억씩 쓴다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그런 기관을 왜 놔둬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거 아마 이번 상황들이 좀 정리되고 나면 공수처 이야기는 도마에 오를 것 같아요. 그때 더 토론은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어제 긴급 검사장 회의라는 걸 열고 굉장히 오래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한 후에 그러면 조사 없이 그냥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자 이쪽으로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예.
아니 뭐 피의자 신문 조서가 없다. 이제 이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약점인데, 근데 그거는 사실 있고 없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신문 조서의 효력을 그냥 부정할 수 있거든요. 그 부동의해 버리면 아무 휴지 조각이에요. 그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증거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 구속 만기가 6개월이거든요. 예. 6개월 내 1심 재판이 끝나기 쉽지 않다. 그러면 일단 석방을 해야 돼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혐의로 탄핵이 인용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란 혐의로만 내란 수괴 혐의로만 기소를 했는데, 네. 그건 현직 대통령은 그걸로만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고, 네. 다른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찰이 그에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뭐 구속 기간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재판은 굉장히 길어질 거다. 6개월 내에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게 하나 이제 좀 난점일 수 있겠죠. 6개월 넘어갈 거다. 1심이. 넘어가죠. 이 정도 사건이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일단은 그 검찰이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재판정에 나와야 돼요. 예. 형사재판정에 출두를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형사재판정에 나가듯이,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정에 나가야 됩니다. 다른 점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헌재에 갈 때는 사복을 입고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형사재판정에 나가는 형사 피고인 입장에는 사복 못 입을걸요? 입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입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때는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안 해봤어요. 우리 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뭐 요청할 생각도 못 하셨지. 그래서 형사재판정에도 나가야 되고 네. 헌재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잘 생각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제 재판정에 출두를 해야 됩니다. 아하. 헌재도 일주일 두 번씩 지금 변론길이 잡혀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형사재판정도 6개월 안에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판이 좀 빨리 서두러진다고 한다면 1년에 일주일에 몇 번씩 지금 재판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됐을 때 헌재의 탄핵 시계가 제 시간대로 굴러갔을 때 형사재판은 그것보다 늦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헌재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2월 말 3월 초로 온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에서 형사법정에서 6개월이 걸리든 뭐 그 이후로 연장이 되든 간에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대통령 신분일지 신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내란 주요 혐의자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사 피고인의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가정인데,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애초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었다면, 오라는 거 다 가서 얘기하고 막 이랬다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남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음.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가 중간에 끼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등장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처음부터 법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뭐 불구속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조금은 생겨날 수 있었겠죠. 근데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저는 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광경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속 취소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남동 관저로 돌려보내면 그 다음부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근데 본인에게는 지금보다는 조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을 수도 있겠죠.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서 소장님. 대통령직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네. 불구속을 요청하는 근거로서는 상당히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니까 현직 대통령인데. 내가 잘 나가서 조사를 받고 날 왜 구속하냐? 증언을 하고 방어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대통령인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좀 기다려달라라고 했었을 때 검찰에서도 그래도 친정집인데 명분이 생기잖아요. 현직 대통령이고 이렇게 수사를 잘 받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불구속 수사를 제가 늘 다른 방송에서도 뭐 얘기를 할 때 제대로 43일을 관저에서 버티지 않고 제대로 나와서 받았다면 저는 불구속이 50%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불구속 재판에. 저는 그렇게 봤어요. 대신 그걸 포기하는 대신 지지층의 지지층의 여론을 그러니까 지금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죠. 제가 한 가지 예, 시점에서 예, 염려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기소가 됐잖아요. 예. 헌법재판소법 51조인가에 보면 예. 같은 혐의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어요. 손준성 검사 사건을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주장할 것 같아요.
만약에 헌재가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주장한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 헌재 맘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헌재가 아예 아니지. 그러면 아예 헌법재판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현재 윤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들의 상태로 보면. 그리고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해도 불복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끊임없이 내란을 기도하는 근데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5차 변론에서 5차 변론 기일에서 했던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지금 탄핵 심판 절차에 승복했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 측의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이 염려됩니다. 4차 변론기일이었죠. 사차였나요, 지난번에? 4차였는데 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유일하게 피소추인 측의 우호적인 증인 김용현 신문이 끝났고 이제는 다 피소추인과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국회 측 증인들만 남은 예. 거죠. 이제 5차부터 죽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헌재가 바로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별 그 걱정은 안 하고. 아니 헌재가 기각을 하는데 그것을 안 변호인도 안 나오는 받아들일 거예요. 가능성. 그다음 그러니까 기일부터. 그러면 벌썩 재판을 계속 그렇죠. 하면 되는 그냥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면 돼요. 헌재의 가장 중요한 지금 그 국민적 요구는 이 불안과 혼란을 빨리 정리해달라는 게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피소추인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법적 절차를 계속 따질 수 있지만 이런 국민들의 혼란스럽고 명절인데도 지금 스트레스가 나서 뭐가 소화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원칙보다도 저는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아까 심우정 총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봤다는 게 예. 그만큼 대통령이 현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한 그 상황의 엄중함을 이야기했지만 또 한편으로 저 타이밍상으로도 재밌는 게 설 연휴가 길잖아요. 예. 이때는 헌재 대통령이 출석할 일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구속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매일 구치소 가는 것도 가서 차례도 지내야 되고 성묘로도 가야 되고 네. 그 저녁에 뭐 지인들하고 술도 마셔야 되잖아요. 예. 이 동력이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 타임이 참 절묘하다. 제가 감옥살이 할 때 제일 힘들었던 때가 명절이 길 때 힘들어요. 명절이 길면 교도관들도 쉽니다. 운동도 잘 안 나가요. 예. 그래도 유일한 게 접견도 안 돼. 모포털이 하러 가는 모포털이. 모포털이는 하루에 한 30분 해줘요. 접견도 안 돼요. 접견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휴일이니까. 휴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명절이 길게 되면 거기에 그 수용돼 있는 수용자도 굉장히 가슴이 허하고 좀 차분해지면서 좀 조용해지고요. 그분을 지지한다고 또 가 있는 우리 이 강성 지지층들도 예. 설 명절 연휴가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슈가 별로 안 생깁니다. 지난주 금요일처럼 변론기일에 헌재 가면 일주일에 2번 가면 계속 뭐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으쌰으쌰 또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한 10일 정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나 돼야 생깁니다. 아하. 저는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어저께 구속 기소한 결정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그거예요. 참 타이밍상 타이밍, 절묘하다. 타이밍. 이렇게 긴 설 명절 연휴에 대통령도 의지가 많이 꺾일 거고 지지자들도 많이 차분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 감옥 갔을 때 이러니까 아니 무슨 뭐 사기라도 치셨냐 이런 소리 그거 제가 아니고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인사 민주화 출신입니다. 근데 운동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대요.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래서 걸 병합하게. 국민의힘은 정당한 당입니다. 왜 자연스럽게 그 우리 박원석 전 의원하고 소영주 소장님이 골라오신 키워드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두 분이 결국 같은 얘기예요. 지난주 있었던 4차 변론 기일의 장면들을 가지고 키워드로 하한가 골라오셨어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법정 써도 국민 우롱, 윤석열 하한가 이렇게 골라오셨고 소영주 소장께서는 국민 조롱, 국회요원 이렇게 골라오셨. 다 4차 변론 기일 얘기를 하신 거네요. 4차 변론 기일의 한 장면을 좀 보고 올 텐데요. 하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사의 발언이고 하나는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주고받는 얘기들 듣고 오시죠.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거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자, 변호인 측에서는 이건 계엄의 목적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떤 계몽하려고 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핵심 쟁점이죠. 포고령. 그거 누가 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좀 이번에는 김용남 전 의원부터. 근데 졸지에 제가 반국가 세력이 돼버렸네요. 저들의 대화 내용 중에 저는 이번 비상계엄이 명백히 내란 행위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관련자들은 구속 기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왜 갑자기 반국가 세력이 돼야 되는지 서영진 소장님 모르겠어요. 어떠셨어요? 원래 일단 그 보수 구구 유튜브를 안 보면 반국가 세력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단어들 우리가 이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하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국회의원을 요원을 끌어내렸다는 이런 게 다 유튜브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 유튜브에 다 나왔던 단어예요. 그리고 그래요?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정말 이 신성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는 헌재를 능멸하는 것이고 극우 유튜버들이 그럼 이 모티브를 이미 준 거예요? 얘기했어요. 계몽령도 이미 얘기해서 퍼뜨려서 자기들 지지층에서는 그래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했던 거는 유튜브에 나왔던 얘기고 요원 자체도 김병지 의원과 각종원 사령관 그때 박선원 의원도 같이 갔죠. 그때 인터뷰했던 영상을 한 부분을 캡처해서 요원을 의원으로 둔갑시킨 게 김병지 의원이다. 이걸 또 퍼뜨리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변호인들이 이거를 법정에서 얘기하니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박원석 전 그러니까 의원. 저는 저게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헌법적 혹은 법률적인 방어가 아니에요. 일종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윤석열의 변호인들마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유튜버들이 유튜브에서 돌리고 있는 얘기를 차용해다가 이거는 이제 계엄이 아니고 계몽이었고 그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 이걸 내란으로 몰아서 대통령마저 구속시키고 있다. 근데 저 주장을 지금 한 분이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예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게. 그런데다가 석동열 씨 같은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부지방법원 사건을 두고 국민 저항권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니? 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니까 계속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과 그 이제 하수인들이 여전히 구속이 돼서도 헌법재판의 장에서조차 내란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소송 지휘권을 헌법재판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런 헛소리를 국민들이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지난번에 왜 크림반도가 어쩌고 하니까 앉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이 저런 헛소리 하는 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몇 번은 봐줬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경고용이었고 뭐 국민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명백한 그런 사실을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저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얘기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김구식 이게 교수님. 이제 김용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때 처음 언론에서는 이제 둘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논란이 있지 않을 거랬는데 의외로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에 김용현 장관이 다 맞춰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증인을 불렀을 때는 공범들끼리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 양형의 이익을 생각해서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할 때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진술을 파헤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이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입을 맞춘 듯한 저는 흔적이 있는 듯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입을 이제 맞췄을까요? 저는 실제로? 변호인들끼리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들끼리. 변호인들끼리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청된 증인들은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렇지. 특전사령관은 자신이 대통령의 그 구체적 지시에 따랐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단순 종사자가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끌어내라고 말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끌어냈다? 내가 부하들한테 명령했다? 이건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할 증인들은 대통령과 그 증인들 사이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하고 불러서 저렇게 서로 간에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헌재의 재판관들의 탄핵 심리에 도움이 될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헌재에 가서는
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는 정치적 재판입니다.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내란 혐의는 거기가 따지지 않아요. 이미 소추인 측에서 내란 혐의를 뺐잖아요. 네. 내란 혐의는 형사법정에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야기했던 걸 보면 내란죄에 내가 죄가 없다는 것만 강조하는 거야. 그걸 내가 웃으면서 했잖아.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한 게 뭐냐면 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었어라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쪽팔려요. 자기가 계엄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했으면 저 자리에 가서는 내가 계엄을 왜 했어야 되는가. 네.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악독한가. 예. 민주당과 이재명이 얼마나 이 독재자들인가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계엄을 했지만 내란은 아니야. 저 형사법정에서 할 이야기입니다. 왜 헌재법정에서 이야기합니까? 예. 저는 그래서 참 전략 잘못 짜고 있다. 전략을 그리고 잘못 저기에 짜고 있다. 뭐 지지자들이 같이 뭐 합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지자들도 한두 번이지 지금까지는 체포 과정, 구속 과정에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많이 늘어났지만 좀 지나서 이게 차분해지잖아요. 예. 이제 포연이 가득하지만 포연의 연기가 거쳐진다 하면 사람들이 다 냉정하게 찾습니다. 이성을 찾으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정말 대통령 변호인들 머리는 아파요. 전략 잘못 짜고 있고 대통령도 전략 잘못 짜고 있고 저렇게 생각해요. 전략이 없죠. 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잖아요. 법리적으로 봤을 땐 지금 본질에서는 뭐 대응할 게 없으니까 아무리 법전을 절차에 뒤져도 대한 부분 뭐 지적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선동하고 것이다. 본인들에 대한 어떤 지지층에 대한 어떤 기분 좋은 얘기만 하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들 그 변호사들 그래도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는 날고기는 분들이에요. 그럼요. 근데 법률적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를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변호사들이 그렇잖아요. 지는 이 사건도 변호를 합니다. 보통 지는 사건 그럼요. 변호할 때 네. 저런 식으로 해요. 아, 네, 횡설수설하는 거죠. 근데 그 계몽이란 단어가 참 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국민들이 군인을 국회에 진입시켜 가지고 계몽을 시켜야 할 만큼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은 개돼지란 얘기인가? 우리가 계몽의 대상인가? 약간 이런 느낌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아 계실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서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등장한 최악의 막말이죠. 사실은 계몽령이라는 말은 우매하니까 깨우쳐주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참 알겠습니다. 최고의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게 이제 유신 체제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을 해서라도 그렇게 비상 조치를 내려서라도 지금 우매한 그리고 공산 뭐 반국가 세력에 속고 있는 국민들을 계몽하고 계도해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를 실제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나 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할 말이 없거든요. 변호인들도. 그래도 저는 법률가들이 공론장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탄핵 재판이라는 게 이제 징계 내용이 네. 이게 탄핵 아니면 네. 뭐 그냥 기각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1년 정지, 3개월 정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게 아까 우리 김구식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네. 빠른 결단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대통령이. 어허. 그럼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저렇게 없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다 국민들이 이걸 지켜봤는데 이걸 길게 재판을 해가지고 더 이제 국민들 피곤하게 만들고 네. 더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헌정 체제를 정상화시켜야 될 책임을 이렇게 미뤄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 전공의들 처단하라는 건 왜 넣었어?라고 대통령이 물으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그냥 개고성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이제 웃으면서 그럼 나도 웃으면서 처단하라를 그냥 놔뒀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자 그러면 질문. 계엄 뭐야 이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탄핵 소추가 이렇게 빨리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은 지금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있다. 이것은 왜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중간 광고 잠깐 듣고 준비하고 계세요. 예, 준비하고 계세요. 가겠습니다. 예, 긴 연휴의 하루입니다. 오늘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오늘을 맞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방송으로
34,000여 분의 예, 동접자가 함께 봐주고 계세요. 그만큼 지금 뜨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겠죠.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 네 분께도 커피 한 잔씩 쫙 돌리고 그 커피에 제 얼굴 보이세요? 예, 컵홀더에 오늘 예.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하고 우리 김현정 앵커 사진이 딱 김현정의 뉴스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 자체 제작 예, 제 얼굴이 들어있는 근데 커피. 이 사진은 너무 오래 쓰고 계시네. 이 사진을 본 지가 어머,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저기 안 날 딱 정도로 들켰다. 오래된 거예요. 로비에 나가면은 더 심한 것도 있어요. 20대 때 사진 이게 만약에 공직선거 중에 후보자가 이런 사진 쓰잖아요. 예, 예. 허위사실 유포가 돼요. 자. 제가 우리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를 하다가 안 했어요. 아, 제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자, 뜨거운 이야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난 4차 변론길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법리적으로 대응할 게 없으니까 대통령직이 너무 좀 과한 이야기들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국민적인 분노가 더 커질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론조사들 나오는 걸 보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야당, 민주당이 지금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선 지지도 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하면은 뭐 요거는 뭐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여당의 후보들이 뭐 박빙인 것들도 꽤 있고 뭐 이런 상황.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요것을 누가 먼저 말씀? 예. 예, 김근식 제가 교수님.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계엄 사태 나고 탄핵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뭐 체포 구속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사상 초유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 당의 지금 노선이나 메시지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왜냐하면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고 마치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이미지로 계속 가고 있고 극우파나 이 강경 지지자들한테 포박당하면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제일 놀랍죠.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보다 우리 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당 후보들이 약진하는 지금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어서 각자가 적군 아군을 구별할 수 없는 포연이 무성한 전장터예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우리 대통령이 적진을 향해서 대통령은 민주당을 적으로 생각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폭탄을 빵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뭐 포탄이 무성할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죠.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다시 탄핵이라는 포탄을 우리 쪽에 날렸죠. 탄핵 가결이 돼버렸잖아요. 직무가 정지됐어요. 그래서 양쪽 다 포탄이 오고 가면서 포연이 무성하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욱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양극단의 진영들이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이제는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게다 하면서 개딸들은 개딸대로 또 우리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그냥 이성적인 판단이나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채로 포연이 무성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일단 결집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특히나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 한덕수 총리까지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최상목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정을 혼란을 막고 국정 안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만을 위해서 모든 것에 올인하는 듯한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이 포연이 가득한 전장터에서 각자의 강경 지지층만 결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그런 변동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월 말 3월 초 돼서 이제 포연이 거치고 이제 자욱한 안개가 다 거치고 모든 사람이 시야를 정확히 확보하게 되면 저는 이성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용주 소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 하는데 자꾸 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 뭐 탄핵을 남발했다. 그건 아주 작은 미비한 어떤 판단 기준에서의 보류의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고 그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있어서 왜 그 반사익을 못 얻냐? 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반사익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어떤 여론은 간에 진보든 보수든 위기가 되면 결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가 오면 또 결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과표집은 진보든 보수든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잘 기억하실 거예요. 12월 첫째 주에 내란에 대한 사태가 있고 나서 거의 한 2주는 엄청난 격차로 당 지지도가 나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게 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 국민의힘에서의 기대감을 가진 이 위험 요소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51대 49 싸움으로 갔다. 아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아예 이제 제쳐놓고 지금 제쳐놓고죠. 여론조 이제 그 이미 요소를 아예 끝났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다. 썩은이를 뽑아버린 거예요. 썩은 일을 뽑아버려. 그러니까 그 판단의 여론조사의 어떤 기준으로 안 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51대 49의 조기 대선 국면의 여론조사를 가고 네. 거기에 플러스 지금 말하자면 보수가 위기이기 때문에 결집 이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민주당은 이제 이 수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전략을 쓰거나 불쾌한 전략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약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좀 불쾌하고 있는 뭐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의원들도 그 있잖아요. 뭐 태도를 좀 보이는 분도 있어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여론조사 기관을 뭐 찾아가서 예. 뭔가를 항의하고. 뒤흔들어 보자. 근데 이런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이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틀림없이 진보와 보수 양 극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봐야 될 거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 일단은 멈췄다. 멈췄다는 건 뭐냐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그 다음 넥스트에 있어서의 믿고 맡길 만한 국정 운영의 능력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겠는데 거기에 이제 김근식 교수께서 얘기했던 뭐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행태도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잘하는 점, 못하는 점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양 진영에 있어서의 이 팽팽한 긴장감들은 끝까지 대선 국면처럼 가고 결국엔 중도가 이게 주는 거예요. 결정은 표를. 중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 이제 각종 수치를 다 보시면 예. 중도층에서의 보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 중도층의 보류는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의 이 내란 사태를 수긍해서 보류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봤을 때는 민주당 이 수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으로 쓴 약으로 하고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자꾸 거죠. 과표집이다 잘못됐다 왜곡됐다 이런 얘기가 그거는 많은 늘 소매라는 생겨요, 거예요. 과표집은. 과표집은 늘 생기죠. 예, 이제 진보가 늘 위기가 그래왔죠. 오면 또 네, 진보적 진보가 과표집이 뭉칠 때도 생기고. 있고. 그렇죠. 자, 박원석 의원. 그러니까 뭐 결집하는 것도 맞고 또 중간층이 관망하는 것도 맞고 이걸 이제 탄핵 국면은 끝났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인식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종합돼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뭐 민주당에서 저기에 대해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뭐 그다지 그렇게 타당한 전략은 아니다. 그 지적도 맞고 제가 눈여겨본 건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이에요. 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일종의 이제 기업 중시,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중시, 네. 그다음에 실용 노선 네. 이러면서 정책적 우클릭을 시도하는 건데 네.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를 들어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 중심의 그런 어떤 발전 전략을 가져왔던 그 이제 담론, 그 프레임 이걸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이제 기본 사회 뭐 이런 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적 우클릭이 확장성의 한계를 뚫는 데 도움이 되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점이 아닌 것 같고 저런 정책적 우클릭을 언제 하는 거냐면 네. 투표 1, 2주 남겨놓고 저렇게 우클릭을 함으로써 견인할 유권자층을 견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견인.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이념적으로 나는 좌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다라는 네. 건데 저는 원칙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기본 사회라는 걸 강령에 집어넣었어요. 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DJ도 저런 일은 안 했다. 자기 어쨌든 정책을 가지고 강령에 집어넣는 저 사당화 아니냐. 시진핑이 막 당장에 시진핑 사상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거 다 폐기하고 앞으로는 이제 실용이고 이념도 없고 오히려 이제 뭐 성장 중심의 기업 중심의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 이거는 우클릭이라기나 선거 전략이라기보다도 그냥 원칙이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중간층의 그런 이제 관망하는 시선이나 예.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시선이나 예. 이거는 전반적으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너무 급진 좌파여서 이념적으로 색깔이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에는 위험하거나 급진적이어서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당 대표가 돼서 당을 이른바 일극 체제로 운영을 하고 정치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다 당내에서 이 봉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견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탄핵 국면에서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지나치게 거칠고 지나치게 조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정에 있어서 안정감 같은 걸 좀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여론의 실체지 이게 무슨 뭐 기본소득을 버리고
무슨 우클릭을 해서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해법을 약간 오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헤매기 시작한 거죠. 저게 이제 여론이 생각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당황하기 시작하고 헤매기 시작한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문제의 그 초점이 뭔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냥 중간층 여론이 관망으로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탄핵 찬반 여론을 보면은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에요. 여전히. 한 6.5 대 3.5 됩니다. 때문에 이 전선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김문수 지사가 1위로 나오는 거 저거 탄핵 인용되는 순간에 흩어질 수치라고 봐요. 자, 그 이야기로 그럼 가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의 키워드였어요. 오늘 골라오신 게 상한가 김문수 장관. 그럼 여론조사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다자 대결했을 때 보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진짜 상한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지. 김문수 전 장관도 지금 항상 놀라우실 것 같아요. 현 장관이죠. 현 장관이죠.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김문수 장관의 정치 이력을 되짚어 보면 사실은 2014년도에 경기도지사를 마칠 때까지만 해도 화려했죠. 국회의원으로 15대부터 해서 내리 3선을 하고 바로 이어서 경기도지사 재선을 했어요. 근데 그 대선 도전도 2012년 대선에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박근혜라는 워낙 높은 벽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습니다만 2014년 경기도지사를 마친 다음부터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계속 실패했어요. 맞아요. 총선에서도 낙선하고 2018년도 별로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했는데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낙선하고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로 전향을 했었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나갔었고 그래서 뭐 주위에서 김문수 당시 전 지사를 잘 아는 사람은 김문수가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렇게 망가졌어?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취직을 하셨어요. 경산노위 위원장으로 취직하고 바로 이어서 노동부 장관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때 이미 고목에 꼽혔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급기야 이제는 보수 진영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살아났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뭐 이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2014년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면서 거의 정치적으로는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계속 실패 연속이었던 정치인 김문수로서는 드라마틱한 환생이다 이거는. 자, 두 가지 질문. 그럼 왜 갑자기 왜 그 많은 보수 후보들 중에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1위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달리고 있어? 요거 하나 하고 요게 끝까지 갈까? 끝까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장관이 남아 있을까? 두 가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우선 왜 갑자기 김문수야?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오랜 기간 쌓인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 탄핵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김문수 당시 도지사가. 이게 쌓여 있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아직도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옮겨 탈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김문수밖에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1인 1이지만 그렇죠. 그 보수의 단단한 층이 김문수로 좀 쏠려 있어서 나오는 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탄핵엔 반대한다면서 조기 대선에는 제일 먼저 출마를 손을 벌쩍 들었기 때문에 그쪽은 못 가고 있는 거죠. 자, 서영준 저는 소장님. 두 가지를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김문수 지금 장관이 단독 1위로 올라오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기반이 태극기 기반이다. 그냥 태극기 기반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정광훈이 이끄는 태극기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좀 보고요. 두 번째 언제까지 갈 거냐? 벚꽃이에요. 벚꽃이요? 벚꽃이 얼마나 피었다 지죠? 보통 벚꽃을 일본말로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딱 벚꽃 후보다. 지었다 이게 잠깐 폈다가요 져요. 길게 가면 2주고 저 그렇습니다. 중간에 비 오면 저는 그래서 길게 가봤자 이게 한 달 반짜리고요. 그다음에 고목이 아까 꼽혔다고 그랬잖아요. 장관 되면서
금방 질 것입니다. 왜 진다고 보세요? 왜 최종 후보가 안 이게 된다고 앞서 보세요? 첫 번째하고 국민의힘에? 똑같아요. 이 기반 자체가 네.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 지지층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들이 건강한 지금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 안 어차피 한다? 모든 몸이든 정치는 아. 결국에는 정상으로 가려고 이게 물리학적으로 갑니다. 오케이. 건강한 보수층과 중도가 결집하면 최종 그렇죠. 후보는 안 될 거다. 그렇죠. 자, 네. 박원석 의원님. 일단 그 김문수 장관이 오래 쌓아온 것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조직적인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조직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제가 놀랬던 건 동네 이렇게 보수층들 모이는데 뭐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김문수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 얘기는 카톡 이런 걸로 엄청 도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프로필도 상세히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단체로 사과하고 인사할 때 앉아 있었잖아요. 김문수 장관. 그게 저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지금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보기에는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김문수다. 이렇게 이제 결집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생각이 같아요. 이거 오래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 탄핵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네. 김문수 장관의 그런 스펙트럼으로는 못 이긴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흩어지게 돼 있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돼 있고 지지율의 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이 벚꽃이라 그러면은 너무 이제 좀 아름다워 보이니까 벚꽃은 좀 아니고 빨리 폈다 지는 꽃 딴 것도 많아요. 할미꽃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아 제가 이제 나서 그런 거다. 일본말 안 쓰려고 먹고서 김근식 교수님. 저도 이제 우리 당의 지금 그 잘못된 메시지가 이제 지금의 김문수 장관이 1위로 나오는데 이제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 포탄이 오고 가면서 포연이 너무 가득해서 사람들이 시야를 확보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판인데 그럴 때 강성 지지층만 모여가지고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홍준표보다는 김문수가 탄핵 반대층에는 상징으로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무위원석에서 앉아서 반성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황교안 대표 때 청와대 앞에서 단식 논성했을 때 그때 김문수 당시 그 전 지사가 유튜브랑 같이 나와가지고 정광훈이랑 같이 나와서 계속 그걸 했었습니다. 맞아요. 부정선거 주장 계속했었고, 네, 부정선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보수 진영의 극단적인 세력의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사람이나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5.18이 공산당이랑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 있는 분들의 가장 상징적인 구도자가 김문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연이 무성한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세력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요. 저는 아까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동의하는 게 포연이 거칩니다. 포연이 거친다는 건 뭐냐면 탄핵 결판이 나고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또 이재명도 형사재판에서 2심 결론이 2월 말 3월 초면 나오잖아요. 2심 재판이 3월 초에 나오면 다들 이제 강성 지지자들은 이 포연이 거친 다음에 내가 이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때는 저는 김문수 후보 거품은 빠질 거라고 보고 또 하나 그때는 우리 당이 바뀔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이 권권 쌍권총 체제로서 그런 아스팔트 강경 우파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감정이 막 격하니까. 그러나 이제 포연이 거치고 시야가 확보되면요 우리 당도 비비대위가 뜰 거 아니에요. 탄핵 인용되면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탄핵 인용될 경우에는 저는 비대위가 또 뜹니다. 그때 저도 비대위를 참여해서 정말 우리 당이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품격 있는 보수가 새로운 국민의힘을 만들어서 저 아스팔트 우파하고는 분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사라졌잖아요. 대통령이 이미 대부분의 중도층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없는 사람으로 정치인으로서 이빨빠지 호랑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반감,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로 지금 올라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오늘 김근식 교수님 방송 중에 포연이란 말을 23번 쓰셨습니다. 네, 오늘 제 포연론. 지금 민심은 포연이에요. 포연이 거치고 나면 이기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당연하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김문수 장관은 질 것이다라는 게 네 번 다 거의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최근 나온 조사는 양자 대결로 이제 붙여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이기는 후보가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실상은 원탑이잖아요. 지금으로서 다른 주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의 압도적인 우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상정하고 여론조사들이 돌아갔어요. 이제 한 명씩 붙여보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후보들 한 명씩 붙여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 걸로 여러 조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최근 나온 조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국갤럽과 엠브레인 퍼블릭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한 조사 먼저 볼까요? 1월 23, 24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김문수 장관 붙여보니까 이재명 47, 김문수 38. 그러면 오세훈 시장을 붙여봅니다. 이재명 46, 오세훈 43. 홍준표 시장 붙여보죠. 이재명 45, 홍준표 42. 빠르게 다른 분들 붙여보겠습니다. 이재명 44, 안철수 37, 이재명 42, 유승민 35, 이재명 47, 이준석 26, 이재명 46, 한동훈 34.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1월 22일과 23일 조사. 역시 전화 면접입니다. 이재명 41, 오세훈 41. 동률? 홍준표 시장 붙여볼게요. 이재명 41, 홍준표 41? 또 동률. 어떻게 이렇게 나오? 김문수 장관 붙여봅니다. 이재명 42, 김문수 38. 한동훈 장관. 이재명 39, 한동훈 전 대표 33. 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 38, 유승민 29. 이렇게 나왔네요. 자, 두 개의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네 분의 말씀대로 김문수 장관을 붙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지는 걸로 나오고 오세훈, 홍준표 요 두 분이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죠? 비슷하거나 약간 지거나 뭐 이런 정도로 박빙으로 나오는데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뭐 저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죠. 이른바 김문수 장관이 네. 보수 진영에서는 1등 나옵니다만 중도층 소구력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경쟁력이 약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 중에 소위 본인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다른 국힘 후보들에 비해서 밀리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국힘의 강성 지지층의 표가 아직 안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도층만 오려내서 보면 중도층에서 양자 대결에서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국힘의 좀 특징적인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네. 뭐 좀 깨름칙하지만 싫지만 가는 표가 있거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아직 걸려 있어서 강성 지지층이 양자 대결에서 유승민 이름이 나오는 순간 안 찍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만 중도층만 오려놓고 봐서 누가 제일 경쟁력이 있느냐. 자, 그 조사가 있대요. 이건 SBS 조사인데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1월 23일부터 25일 역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한 건데 여기는 양자 대결은 없는 것 같아요. 양자 대결은 없는데 중도층 양자 대결이 있습니다. 중도층 양자 대결. 자, 중도라고 스스로를 밝힌 사람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45, 김문수 23, 이재명 45대 오세훈 23, 이재명 44대 한동훈 20, 이재명 43대 홍준표 24. 중도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4명의 보수 후보들이 다 지는 걸로 나옵니다. 저는 저게 현실적인 정치 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그러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힘이 여론조사 결과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실제로는 정치 지형이에요. 지금의. 저건 이제 표현이 거친 지금 중도층 그렇게 이야기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맞죠. 저게 지금 현실이고 사실은 탄핵 찬반 여론도 저랑 비슷하게 나와요. 네. 중대층 조사를 해보면은.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좀 착각하고 특히 이제 지금 지도부 같은 경우에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좀 분명하고요. 근데 저기서 동시에 봐야 될 게 무응답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무응답 모르겠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하는 분이 30%대 모든 양자 대결에서 다 32, 32, 36, 33. 그러니까 모른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저걸 꽤 많아요. 통해서 볼 수 있는 저 여론은 중간층은 관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관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탄핵이 어느 시점에 되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가 어떻게 될 건지, 요걸 하나 관망하고 있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이거 관망하고 있다고 봐요.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사실은 중간층 여론 중에도 관망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저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세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걸 동시에 저 지표가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선거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간층 이제 싸움일 텐데
이 탄핵이라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아까 이제 포연이 가라앉는다고 우리 김근식 교수 표현하셨는데 국민들은 뭘 원할까? 어떤 게 대선의 이른바 시대 정신 그리고 유권자의 심리일까? 이걸 이제 잘 여야 모두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극한 갈등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한 이제 불안과 뭔가 좀 안정되고 싶은 그런 심리를 느낄 것 같아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당 국민 모두. 통합에 대해서 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일단 본방송 여기까지 하고 아직도 할 얘기가 좀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끝까지 가냐? 비명 주자들 움직이냐?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그거 되고 재밌습니다. 볼 게 있어서요. 유튜브 넘어가서 우리 조금만 더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네.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 아침 함께 해주고 계신 김근식 교수님, 김용남 의원님, 서용주 소장님, 박원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로. 아 근데 어쩌면 이렇게 네 분이 호흡이 좋으신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 1시간 반을 진행했어요. 아니 저희들 호흡보다 우리 네. 앵커님의 진행이 탁월하신 거죠. 뭐 그건 맞고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분의 호흡과 오늘 저희 야, 진행이 어우러져서 확실히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어요. 예전에 김현정 앵커는 저렇게 얘기 안 했거든. 이게 뭔가 좀 두꺼워졌어. 뜨거워졌어. 인정. 아니, 그렇게 해야 어쩔 수 없어. 돼요. 무르르듯이 진행을 하는 뭐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사진은 언제 바꾸실 거예요? 아니 요거 이제 허위사실 공포라니까? 유튜브로 돌아왔으니까 제가 요거 좀 광고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컵홀더 오시는 분들한테 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종이컵으로 드릴 수밖에는 없어요. 다 이 종이컵 모아다가 재활용 잘 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그 PPL도 아니고 브랜드가 노출이 되는 게 안 좋아서 그럼 만들자. 좋은 아이디어네. 그냥 만들지 근데 말고 버리기가 아까워요. 얼굴을 좀 이렇게 넣어보자 해가지고 제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얼굴을 이렇게 넣어서 저희가 컵홀더를 만든 거예요. 예. 버리기가 아까워요. 버리기 아깝죠. 그렇죠. 집에 가져가세요. 그래야 돼. 기념품으로, 기념품으로. 예, 가져가시기를 저희가 이 추천드립니다. 컵홀더 10장 모아오면 뭐 주시나요? 커피 한 잔씩. 커피 쿠폰 그런 거 하나씩. 있던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습니다. 예, 오늘 스페셜 뉴스닥 네 분과 함께 했는데 아직도 못다한 얘기가 조금 남아서 원래 저희가 월요일에 본방송 후에 이 네 분이 정치 맛집이라고 새로 댓글쇼, 월요일 댓글쇼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네 분이 본방송부터 함께 하시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댓글쇼가 됐습니다. 못한 이야기. 일단 여론조사 얘기를 하다가 넘어왔으니까 그거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해요. 김용남 의원은 이제 중도층 민심을 잘 봐야 그럼요. 정치권이 착각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대선은 지역 선거구가 없잖아요. 네, 전국이 없죠. 하나의 선거구인 유일한 선거인데 예. 결국엔 중도층 소구력이 뛰어난 후보를 내는 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서영주 소장님은 당연히 동의하시겠어요. 네네 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 중원을 잡지 못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음 집권이 아무리 지금 내란 사태한다 하더라도 좀 속된 말로 거저먹는 건 없어요. 이거 민심을 어떻게 거저먹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마지막에 보였던 SBS 중도의 민심 그게 지금 좀 거의 비슷한 여론의 추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그 중도층 말고 전체 어떤 여론조사에 빠져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족하고 그래서 즐기고 오히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으나 근데 민주당한테 숙제는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모름이라는 응답층이 계속 30%대를 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민주당의 판단의 시간이다. 그런데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 그 다음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민주당이 그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 지지층이 우리에게 민주당에 많이 지지를 보내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거 이 판은 우리 거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기 멈춰있는 30%의 중도층. 그렇죠. 저기가요. 어디로 가냐면요. 네.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박근혜 탄핵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그 대선 때 41~2%밖에 안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보수 후보들 다 합쳐가지고 계산하면은 문재인 후보를 이겼어요. 한 네. 10% 이겼어요.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런 거기 네.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그냥 이거 다 따놓는다상에다 하는 순간 네. 이거는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뭘 줄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내기해도 돼요. 어. 이번 5월이든 6월이든 대선이 조기돼서 이루어진다면 어허.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게 네. 이거 진짜 내기해도 되는데 우리 당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좀 걸리고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서 포연이 그득하기 때문에 네. 중도층을 잘 못 바라보고 이렇게 자기 편에만 매달려 있는데 포연이 거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은 윤석열과 결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아웃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퇴장되고 있죠. 근데 이제 윤석열이 퇴장되는 상황에서 지금 소영주 소장이 이야기한 중도층이라는 사람은 예.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없어요. 이미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가장 큰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제낄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암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재명을 탄핵하겠습니까? 이재명을 뭐 감옥에 넣겠습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대법 판결 나는 건데 그건 법원의 시간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죠.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은 구조적으로 비비데이가 이제 3월 말 3월 중순에 뜬다면 비비데이에서 비대위. 예. 그 대통령과 결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아. 중도층한테 소구력 있는 대선 경선을 하면서 흥행 효과를 내면서 컨벤션 효과가 날 것이고 거기에 김근식이 뛰어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계속 이재명에 수령해서 못 빠져나오고 이재명은 네.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대선 후보로 나가신다는 말씀은 아니 아니죠? 유튜버니까 그냥 하는 김근식 얘기예요. 교수님 이말 한마디만 하면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고칠 수가 없고 우리 당은 고칠 수 있다. 알았어요. 아니, 민주당은 알았어요, 분리가 안 알았어요. 되면 제가 분리가 민주당 된다. 입장에서 100% 이긴다는 거예요. 민주당 그러니까. 입장에서 한마디만 하면 예. 지금 거의 피카소가 되셨어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추상화 그리고 마음대로 있는 거예요. 그려? 추상화다. 예, 그러니까 정물화를 그려야 되는데 아. 계속 이런 식의 비비대 전략이라는 뭐 것은 민주당은 질 추상을 것이고 정물화로 우리가 만드는 이것이 거예요. 하는데 시간은 아니, 국민의힘 아니, 편이 김근식 아니다. 교수님이 뭐 이제 일종의 바램이죠. 근데 저 바램대로 안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쪽에 적어도 지식인은 박근혜 바램을 탄핵 이후에 보수 정당이었다면 그런 회복력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은 완전히 그런 회복력을 상실한 것 같고 윤석열과 결별이 될지 윤석열과 결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별 당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금 비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의 모순인데 영남 강남이 너무 많아요. 저 당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도 확장성을 갖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몸이 안 그런 거예요. 이 모순과 불일치가 심각해요. 때문에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분들이 네. 지금도 저런 메시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림, 저분들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 어떻게 전개될지 알매도 불구하고 메시지 관리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이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체질이 많이 바뀐 거예요. 윤석열과 더불어서 간단치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표에서 쭉 보면 일관되게 유승민, 한동훈이 확 쳐져요. 네.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배신자론이 짙게 씌워진 거예요. 근데 유승민 그 의원이 네. 한동안 이제 저 당의 자리를 못 잡고 계속 겉돌듯이 이제 한동훈도 그렇게 되게 생겼다 지금.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을 데리고 경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도 확장성을 갖는 그런 역동적 경선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고 의외로 김문수 같은 사람이 상당히 선전하면서 거기에 뭐 홍준표나 오세훈이 신승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확장성을 전혀 못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확장성을 못 가지니까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은 지금 경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나머지 다 1, 2%이기 때문에.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근데 의미를 저거를 없다고 그래요. 아니 의미가 없어요. 시작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저걸 확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하. 그 민주당은 경선 없이 그냥 추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예. 그 피소추인 윤석열의 탄핵이 결정되더라도 국힘이 지금까지 또 그때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국힘이 유리한 대선이 될 수는 없죠. 절대로. 그런데 지금 중도층에 지금 아직 지지 후보가 없는 30% 중후반대의 국민들께서는 제가 보기엔 그걸 볼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고 형사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을 비롯한 법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법 질서 존중의 의미라는 그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어떤 우위에 있느냐 그걸 볼 거예요. 이미 벌어졌던 이미 드러났던 사법 리스크 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냐 아니면 증인 지금 13명을 신청했는데
이른바 재판 지연으로 비춰지는 순간에 별로 나을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직 무응답을 했던 30% 이상의 중도층이 다른 쪽으로 쏠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는 예? 그러니까 법질서에 예. 철저하게 나는 순응하는 정치인이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예? 중도층에서 표를 더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 지금도 유리한 지형인데 뭐 원사이드하게 오히려 지금의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선거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를 정말로 실행에 옮긴다? 그러면 저는 중도층에서 역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각 당의 이제 각 당의 경선이 어떤 식으로 치러질까를 한번 전망해 보면 되겠네요. 결국 중도에 아직 마음 못 정한 사람들의 표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될 텐데 먼저 국민의힘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김문수 후보가 쭉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약진해서 그 당의 후보가 될 것이냐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예, 예. 탄핵을 반대하는 예. 홍준표, 김문수, 뭐 원희룡 등등 뭐 김민전, 네. 윤상현, 나경원 거기 다 대선 주제예요. 85명. 다 왔으면 좋겠어요. 대선 경선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또 B그룹이 있죠.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했던 네.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있죠. 그러네요. 김근식 이렇게 김근식. 있는데 또 다 모여가지고 이 경선을 저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좀 논쟁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은 뭐 하나만한 대관식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럼 우리 당은 윤석열이라는 알터니가 빠져나간 상황에서 예. 새로운 주자들이 정말 다 모여서 백가쟁명식으로 네. 정말 흥행에 성공하는 경선을 할 거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고 당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가면 이제 포연이 다 거쳤기 때문에 당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후보를 뽑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대통령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재명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예요. 누가 이길 수 딱 있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등판해요? 하죠. 당연히 합니까?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우리 강경 지지파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수도 마찬가지고 중도까지도 예.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나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워낙 바닥에 저변에 확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후보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후보가 되는 순간 네. 이재명이 나오든 이재명 다시 원 이재명 다시 투가 나오든 저는 100% 이긴다고 생각해요. 누가 후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탄핵을 예. 반대하고 대통령 옹이파 예. 부정선거 괴담파가 된다면 뭐 지금 김문수, 홍준표 둘 중에 하나 되겠죠. 크게 한번 볼게요. 탄파,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 있잖아요. 헷갈리니까 계엄 예. 옹호파, 계엄 그럴까요? 반대파래요. 계엄 옹호파, 계엄 반대파. 반대파 누가 더 유리하다고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저는 이게 지금 포연에서는 계엄 옹호파가 우세한 것처럼 우세해 보이지만 보이는데. 포연이 거침이 다르다니까요. 이길 후보를 뽑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면은 당연하죠. 계엄 반대파 쪽. 당연하죠. 예. 그러면은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요런 정도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느낌. 계엄 반대를 누가 더 확고하게 했느냐. 예. 그다음에 탄핵 찬성을 누가 먼저 확고하게 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기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캔들이나 일정상 누가 더 유리하냐 이런 거 따져보겠죠. 아하. 그 누구 한 명 찍으실 수 있어요? 찍으면 안 되죠. 찍으면 저도 당원인데. 지금 안 되시겠죠? 그죠? 김용남 전 의원님. 저는 김문수 장관의 그 우세가 한동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응집되어 있는 지지 세력이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그 세력은 약간 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런 그 유형이기 때문에 우세가 한동안 계속 갈 건데 이른바 양자 대결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조금씩 깨질 겁니다.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런 식의 여론조사에 조금씩 영향은 받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당 지도부가 어떤 룰을 적용하는지가 그렇죠. 제일 중요할 거예요. 민심과 당심을 그렇죠. 어떻게 근데 어떤 비율로? 지금 룰대로 하면 5대 5잖아요.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당원에서는 아마 김문수 장관이 압도적으로 1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에 중도까지. 한정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그 경선 결과가 완전히 맞아요. 뒤바뀔 것이거든요. 네. 룰 세팅이 제일 중요해 보여요. 민주당은 사실은
경선은 있나요? 왠지 준비. 경선은 이루어지나요? 준비하죠.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100% 우리가 이긴다니까.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에 네, 대해서 네. 좀 평가를 하자면 네. 지금 이제 그 장밋빛 어떤 전망들을 하는 거예요. 이 폐허 속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저는 김문수 뭐 후보가 유력하게 가거나 따지고 보면은 그 계엄 반대파는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저는 그 두 축이라고 봅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도 없이. 근데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당이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발언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계엄 옹호파가 장악하고 있고 쌍권총 그 두 분은 이미 3년 동안 여기서 이 아스팔트 우파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에요. 쌍권총이 누구?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이 두 그렇게 부르나요? 그러니까 두 지도 민주당에서? 두 지도부가 뭐냐면 지방선거 공천도 할 것이고 결국 봐서는 조기 대선에 있어서의 당내 장악도 할 거예요. 그러면 변침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메시지가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을 버리고 우리가 뭐 한동훈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국민들의 합리적 보수를 만들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에는 예, 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비비데이가 너무- 온다니까. 이게 비비데이는 제 생각에 한 3년 뒤에 올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 탄핵 지방선거 이동되면 끝나고 올 무조건 것 비비데이로 같은데 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은 알겠으나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예, 예. 이렇게 깔려 있으면 예. 김문수 후보 아니면 홍준표 후보 이렇게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룰 안 바꾼다 그 예, 말씀이신 어차피 거죠? 저도 룰 안 바꾼다. 아니 어차피 저도 본인들만 괜찮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자, 그 생각은 지더라도 당권은 못 놔. 이렇게 될 그렇죠, 것이다라는 그렇죠. 말씀. 그렇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과거에 국민의힘의 네. 전신 정당들을 보면 얼굴을 금방금방 자주 바꾸는 정당이었어요. 어제까지 뭐 완전히 저런 강경 목소리로 가다가 오늘 갑자기 얼굴 확 바꿔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런 태극기 부대 전광훈에 의해서 많이 잠식당하고 견인되고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다가 당의 구성을 보면 수도권 거의 전멸. 그다음에 뭐 이제 영남 강남 중심으로 딱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결별하지 않는 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강성 지지층 속에 놓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예전에는 야심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 예. 그리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있었고. 예. 박근혜 탄핵 이후로 그런 걸 상실해서 야심도 능력도 없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오호. 때문에 그냥 자기 사는데 안주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보면 변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 비대위가 그냥 계속 가면 저 비대위의 연장선에서 네. 이제 경선판을 열 거고 그렇게 열린 경선판에서는 아마 탄핵 찬반 이런 걸로 붙겠죠. 뭐 윤석열 그렇겠죠. 찬반 이런 걸로. 예, 예. 그러면은 뭐 홍준표 오세훈 저쪽에는 이제 홍준표 김문수 네. 이쪽에는 한동훈 오세훈 정도인데 네. 중간에 오세훈 시장은 양다리예요. 양쪽에 다 걸치고 양쪽에서 건질 수 있는 벼를 다 건져보겠다.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갖는 그 위상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오세훈 예, 시장. 한동훈 대표는 이미 어려워졌다고 보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 당에서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오세훈을 갈 거고 그게 아니고 무슨 확장성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선명하게 가자 이러면 이제 뭐 홍준표 김문수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 이외에 다른 변수가 별로 없어 보인다. 와,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룰 세팅이 제일 중요하군요.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되느냐는 룰 세팅을 어떻게 하냐, 민심 당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지도부가 결정하는데 비비데이가 중요하죠. 비대위가 뜰 거냐, 이 비대위가 그냥 갈 거냐. 그러니까 비비데이를 향한 김근식의 반란, 선상 반란은 바로 진압될 것이고 선상 처형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소영주 대변인이 아주 잘 이야기했는데 저보고 추상화 그린다 그러는데 네. 정치라는 건 추상을 현실로 만드는 걸 전략을 짜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런 전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죽음의 늪으로 가는 겁니다. 자, 민주당 얘기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뭐 진짜 경선 해볼 것도 없이 이재명 대표로 정해진 거냐? 아니면은 다른 주자들이 꿈틀꿈틀 올라올 것이냐? 이제 요건데 사실은 지난주에 조금 주목되는 꿈틀꿈틀이 있었어요.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이름이 뭐더라? 일곱 번째 나라 랩이라는 거를 출범을 했습니다. 이걸 출범시켰는데 여기 뭐 여러 아니, 그 그 문재인 김경수 지사가 정부- 출범시킨 게 아니라 그렇죠, 박광원 그렇죠. 의원이었는데. 박광원 전 대표가 이제 주도가 돼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주역들이 많이 거기 함께한 것 같아요. 거기서 김경수 전 지사가 축사라고 해야 돼요. 뭔가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정치적 방향뿐 아니라 행태와 문화 속에서 민주 세력임을 보여줘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폭력적 언행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그걸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 그런 것이 진짜 민주주의 세력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김부겸 전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역할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역할을 할 게 있으면 하겠다. 물론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시대의 역할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고 그게 다 지난주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제 김경수 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들끓고 그건 있는 라인. 서영주가 이야기해봐야죠. 그건 제가 모르는 아직까지는 사실이어가지고.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물밑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비판적인 여론들은 물밑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 굳이 이재명 대표는 흔들 이유가 없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니 예. 당연히 꿈틀거리는 건 맞고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 중에 우리가 주목할 건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이 결국엔 우리 한국 정치의 이 극단화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 본을 보이는 게 민주당이 돼야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극화를 좀 부추기는 성향이 셌다 그거예요. 그러면 다른 당원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억눌렀단 말입니다. 어허. 의원도 그랬고요. 예. 이거는 이 공당과 이 민주당의 이 가치와 신념과는 좀 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공론회장의 민주당의 모습을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민주당이 조금은 그동안 노무현과 김대중의 가치와는 조금은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복원하는 것들이 국민한테 좀 본이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태극기 부대로 예. 지칭하는 그쪽이 기대서 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이 세 분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톤의 얘기를 그 지난주에 톤이에요. 했어요. 예, 예. 했어요. 예,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자 하는 어찌 보면 이제 당 밖에 민주당이 아닌 분들이 더 좀 이 상황을 냉철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용남 전 의원. 말씀은 맞는 얘기인데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이분들 말씀에 예. 첫 번째는 예. 이 탄핵 정국에서 뭐 했냐.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 같으면 독일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이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입국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러면 이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이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김동연 지사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한계가 또 있었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단체장이.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들어섰을 때 이른바 비명 주자들이 뭐 한 게 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네.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실정, 뭐 부동산 문제가 제일 대표적입니다만 두 번째는 사법개혁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법이요 지금 엉망이거든요. 형사사법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직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그거를 또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이른바 비명 주자들은 큰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하. 자, 박원석 의원님. 그렇죠. 이 탄핵 국면에서 뭐 했냐. 이제 이 질문을 연장시켜 보면 지난 총선부터 뭐 했냐. 당이 이른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화 될 때 아무 목소리도 안 냈거든요. 혹은 거기에 편승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다원주의 얘기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이재명이 힘 빠지길 기다렸다가 힘 좀 빠지는 듯 하니까 목소리 내겠다는 건데 그게 민주당의 꼭 강성이 아닌 네. 일반 당원들한테 그다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 이재명이라는 그 상수를 가려놓고 나머지들의 경쟁력을 이 대선 국면이나 그 네.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봐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생력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저는 여론조사 지표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 그게 이재명이 사라지면 좀 달라지겠지가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쟁력을 보여야 되는데 없어요. 다 1, 2%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생력이 없는 겁니다. 개인으로서나 세력으로서나. 제가 보기에는
변수가 되기 어렵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비슷한 얘기들 하잖아요. 임종석 실장부터 네네. 인정이 이제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연합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선판을 열어서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자. 뭐 이런 걸 들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쉽지 않고 꼭 받아들여야 하지 이재명 대표 안 받아들이면은 뭐 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없다 이러면 변수가 없는 건데 사법 리스크로 항고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1심하고 똑같이 만약에 2심에서도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엄청난 공격에 이제 소재가 될 텐데 나머지는 경쟁력이 없어. 민주당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진짜 새로운 얼굴 세대를 확 바꿔가지고 뭐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게 판을 완전히 뒤집는 거니까 누구?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뭐 예전에 박용진 의원이나 이렇게 도전했던 그런 젊은 주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 세대는 안 된다.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세대로 가자.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아니니까 나머지 3김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저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김대중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 당원들 구성도 마찬가지고 당을 이끌고 가는 강성 그 세력들의 입장도 그렇고 다시 노무현 김대중의 정통 민주당을 회복 탄력성을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당하고는 달라요. 우리 당은 윤석열을 뽑은 당이기도 하고 이준석을 뽑은 당이기도 하고 한동훈을 뽑은 당이기도 하고 이런 당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혀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갖지 못한 당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대관식처럼 뽑을 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강제적으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2심에서 징역형에 나와가지고 또 대법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후보로서 나가지 못하거나 너무나 큰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대체할 사람은 이재명 다시 원, 이재명 다시 투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말하는 3김이라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해볼 도리가 없고요. 그 당을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나와서 새로 차리든가. 그건 왜냐하면 한동훈도 새로 마찬가지 차리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 하긴 좀 그런데 네.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하버드대 교수가 내놓은 대안이 있어요. 트럼프 같은 이런 빌런들이 정치의 중심에 섰을 때 네. 트럼프 같은 빌런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싸우는 것보다는 적과 아군의 구별 없이 뜻을 같이 하는 헌법을 지키고 정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연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 안에서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가 이재명하고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오히려 나와서 네. 자기들이 따로 당을 차려서 예. 정통 민주당을 다시 차리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서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민주당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미 이제 버린 몸이잖아요. 내란 우두머리를 보유한 당이니까. 영어로 IBM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버린 몸인데 민주당 자체는 지금 이 민주당의 자산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지사까지 모르겠으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적통을 잇는 게 아니라 노무현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독보적인 강고함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당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들이 있음으로써 좋아요. 활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대학에 포용하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본인도 좋고 당도 좋고 김근식 우리 교수님처럼 이런 비판도 일거에 그냥 무너뜨리면서 반전을 꾀하면 저는 국민들한테 주목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숨도 못 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2월 초 중순 정도 되면 네. 좀 합리적인 비판과 대한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도 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물론 강성 지지층들이 공격은 하겠으나 제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도 강성 지지층이나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측근한 분들이 보호한다고 이분들을 욕하거나 배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러니까 목소리 나오는 이- 거죠. 이거를 안아서 포용해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네. 활용하는 네. 자원으로 하는 것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좋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김현장 앵커께서 네. 뭐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한번 그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 생각이신지를 알 수 그래야 있어요. 이 되겠네요. 얘기가 네. 맞는 얘기인데 예. 2017년도에 탄핵 이후에 그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민주당 경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네. 그 압도적인 후보였지만 네. 굉장한 다양성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때 이재명 대표도 나왔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누굽니까 안희정. 안희정, 네. 뭐 최성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경선을 맞아요. 했어요. 특히 이제 아예 다른 메시지.
이제 다른 담론, 특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꽤 나름 경선이 의미가 있고 역동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킨 거예요. 지금도 경선이 열릴 텐데 지금 열리는 경선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 출마할 때 김대중과 나머지의 경선보다 더 원사이드한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그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이 서영주 지금 이 소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포용력을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공격하고 실은 그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층들도 안희정, 이재명을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지금 그보다 몇 배 더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경쟁력으로 귀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선을 해도 이재명이 이깁니다. 심지어 국민참여 경선을 해도 저는 이긴다고 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당의 확장성과 경쟁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지지층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본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게 지금 이 시점에 무슨 정책적 우클릭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층 같은 경우에 그걸 보거든요. 태도를 보고 확장성을 보고 갑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보는데 너무 오브갑이에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바꾸는 게 정책적 우클릭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끌어안고 가는 한 사실은 중도층이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네. 정치를 1도 모르는 사람을 엉겹결에 우리가 후보로 만들어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 이런 엄청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강제적으로 일단 아웃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엄청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놀라고 화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표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한 짓을 하면 했지 윤석열보다 좀 유순할 것이다. 윤석열보다 훨씬 예측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개업을 한다고요? 모든 국민들이 개업은 안 하죠. 개업보다 더할 걸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 특히 중도층 있는 사람들은 야 윤석열도 나쁘지만 이재명은 윤석열보다 더할 걸 할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표리부동하니까 그리고 너무 앞과 뒤가 다르고 자기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는요. 저는 민주당의 가장 큰 리스트는 이재명 본인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웃되면 우리는 무조건 항복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아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해볼 만하다고 보고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 아웃되면 아까 박원석 전 의원은 누가 나와도 쉽지는 않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죠. 당연한 거예요. 전략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현실 정확히 봐야죠. 제가 전략 실장이니까. 계속 정문화를 안 그리고 추상화 추상화 그리시네 오늘 하루 종일. 자,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계속 시작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기소가 일단 됐기 때문에 물론 재판 결과 탄핵 심판 결과는 봐야겠지만 아니, 뭐 오늘 여론은 개혁신당 전 정책위장도 나왔는데 개혁신당 얘기도 좀 하세요. 개혁신당 얘기까지 가죠. 시간 지금 다 준비가 나온 것 됐는데. 같은데. 별로 의미도 없는데 됐어요 지금. 일어날 아니 왜 당 얘기를 하기 싫어해? 요 얘기까지 가면 이거 한 30분 더 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서 재미없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궁금은 한데 요 이야기 시작하면 30분 더 가야 될 것 맞아요. 같아서 아니, 일단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허은하 대표가 가처분 신청 냈는데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법률가로서. 법률가로서 보면 그 절차적 흠결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뭐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환해, 당원 소환해. 지금 그 당원 소환까지 가는 절차에서 그 당무위원회를 거쳤어야 되는데 최고위원회 의결로 대체하는데 그 최고위원회 의결이 원내대표가 그냥 당 대표 직무 정지를 선언하고 본인이 그 대행으로 당무위원회 안 거치고 최고위원회 의결로 대체한다 이렇게 해갖고 진행된 거라 절차적 흠결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당원 투표 결과가 또 너무 원사이드하게 나와서 이걸 법원이 어떻게 볼지 이게 약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거법 재판에서 예.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볼 때 물론 법률 위반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만 투표 결과도 고려를 합니다. 이게 아슬아슬하게 뒤집혔느냐 아니면 이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도 일방적인 결과로 끝났을 투표 결과냐 이런 걸 좀 감안하는 측면이 있어서 절차적 흠결은 분명해 보이는데 투표 결과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와서 뚜껑 법원에 열어봐야 어떤 알아요. 결정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하고
끝내기 전에 오늘 우리 생방송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커피를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우리 꿀단지들 지금 한 3만 3천여 명이 여전히 안 나가시고 보고 계시는데 커피를 몇 잔씩 가능할까요? 한 잔? 두 잔씩. 한 분당 두 잔씩 쫙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응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 오늘 잘 들으셨으면 잘 들으셨다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감상평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두 분씩을 각자 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으로 나와주신 우리 네 분의 패널 그리고 조금씩 다른 의견을 이렇게 주시는 게 우리 시각을 넓히는데 참 도움이 됐어요. 판을 읽는데. 자, 누구부터 가보실까요? 누구부터? 김근식 교수님부터 라일락 가실까요? 예. 김근식 넌 아웃이다. 또 왜 그걸 고르셨어요? 아니 그런 분들을 응원- 끌어안아야 돼요. 포용력으로. 그럼요. 오케이. 예, 많은 응원 문자 중에 하필이면 또 그걸 골라주시. 예, 라일락님께 커피 한 잔. 그리고 또요. 한 바퀴 더 그냥 쫙 한 바퀴 돌까요? 도시죠. 예, 예. 저는 예. 김용남 멋짐 이렇게 보내주신 아. 성순용님하고 예. 화이팅을 또 외쳐주신 자유시대님 두 분.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자, 서영주 소장님. 저 좀 볼게요. 좀 자, 예, 박원석 전님 먼저 하세요. 그 저기 모두 봐주세요. 고생하셨다고 아까 올렸어요. 세로이님하고 네. 그다음에 아프로디테님은 댓글을 안 올리셨는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릴래요. 왜 댓글도 안 올리죠? 저랑 친한 분입니다. 야그 사적 인연으로 그분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 오, 네. 그렇구나. 뭐 누구 사모님은 아니 그냥 페이스북 친구 여기 오래된 제가 애청자예요. 아프로디테님을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유명한 저기 분이시구나. 네, 성분이님하고 예, 예, 그다음에 예. 진 모모 뭐라고 했던데 진 모모 사바라 뭐라고요? 진 JEAN 진모모 사바라님. 사바라님 예, 진모모 이두 사바라님. 분 예, 예. 응원 메시지 자, 보내주셨어요. 서영주 소장님을 향해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두 분. 근데 김근식 교수님 네, 저도 한 분 그러면 남았어요. 칭찬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네. 일부러 저 욕한 사람 드렸고요. 네. 칭찬한 분 하나 하면 뮤지라는 분, 김근식 교수님 요즘 속 시원한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예. 한 분을 남겨놓고 하니까 그럼 확실히 응원 댓글이 우유빛깔 김근식까지 나와. 그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봤어, 못 봤어. 우유빛깔은 머리지. 우유빛깔 머리는 우유. 힘들구나. 좋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아무튼 네. 백발중진 고생 많으세요. 백발 영선 중진. 여기까지 여러분. 예, 오늘 생방송으로 한 2시간을 함께 했어요. 2시간 함께 했는데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네 분의 이 다양한 조합이 오늘 아주 맛깔스러운 뉴스쇼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네 분께 감사드리고 화면 이렇게 한번 좀 잡아주세요. 다 이 네 분의 얼굴. 4분할 아니고 와, 4분할. 4분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인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4분할한 상태에서 우리 저 화면의 맨 오른쪽에 지금 김용남 의원부터 계시거든요. 한마디씩 이 카메라 보면서 카메라 보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인사. 이번 주 금요일만 하루 휴가를 내시면 9일 연휴의 그 초반인데요. 전국이 뒤숭숭합니다만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네. 어떻게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설 연휴 때는 좀 마음 편하게 계시고요. 세상에 아무리 빌런들이 판쳐도 선인들이 또 결국 세상의 중심이 될 겁니다. 믿고 화이팅! 고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 을사년인데요. 네. 우리말에 을신연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에서 나왔대요. 을사년에 늘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올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 힘들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필귀정, 정의가 이기고 옳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지금 무언의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설이니까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고요. 예. 답답하실 때마다 김현정의 뉴스쇼를 보시면 너무 또 좋다. 속 시원하게 또 이제 뚫릴 거니까 예. 시간이 약입니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댓글들 쭉 보고 있는데 김용남 의원님 가족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베르샤님이 빨리 오래. 김용남 제일 잘생겼다. 이렇게 또 얼굴 평가를. 객관적 평가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손흔들 준비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굿바이를 미소와 함께 띄우면서 오늘 뉴스쇼 설 특집 뉴스닥 마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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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